그 광경을 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컵라면을 후루룩 먹고 있는 남자. 누추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며칠 씻지 않은 듯한 머리카락. 그런데 그 남자가 바로 강석호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동네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렸던 바로 그 사람 말이에요. 강석호는 젓가락으로 라면을 건져 올리며 후루룩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외제차를 몰던 그 남자가 말이에요. 플라스틱 벤치에 앉아서 1,000원짜리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다니.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놓치면 평생 궁금할 충격적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윤정희입니다. 47세 평범한 미용실 원장이죠. 동네 작은 미용실을 혼자 운영하며 2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화려한 삶이라곤 모르고 살았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미용실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문을 닫는 평범한 일상이었거든요. 제 하루는 정말 단조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마시고요. 그 다음에 미용실로 가서 하루 종일 손님들 머리를 해드리죠. 파마하는 아줌마들, 염색하려는 젊은 여자들, 가끔씩 오는 할머니들까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왔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만족했습니다. 통장에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큰 욕심은 없었어요. 그저 건강하게, 평범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었죠. 그런 제게 꿈 같은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혜진이라는 친구였죠. 같은 아파트 1406호에 사는 제 평생 친구였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서로 속마음까지 털어놓곤 했어요. 혜진과 저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저는 수수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혜진은 활발하고 사교적이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혜진은 늘 인기가 많았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말도 잘했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혜진은 저보다 운이 좋았습니다. 사업 수완이 뛰어난 남편 강석호를 만나서 부유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저는 늘 부러웠어요. 혜진이 입고 다니는 명품 옷들, 현관에 세워둔 수입차, 1년에 몇 번씩 다녀오는 해외여행까지. 혜진네 집은 저희 집과 구조는 같았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거실엔 비싼 가죽 소파가 있었고 주방엔 최신형 냉장고와 식기세척기까지 있었거든요. 벽에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엔 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정희야, 우리 남편이 또 투자해서 대박 났다더라. 이번엔 정말 큰 돈이야. 혜진이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저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속으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제 통장엔 늘 1,000만 원 정도만 들어 있었거든요. 미용실 월세에 생활비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었죠. 혜진은 늘 여유로워 보였어요. 돈 걱정 없이 사는 모습이 정말 부러웠거든요. 저는 매달 월세며 관리비며 계산해 가면서 살았는데 혜진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정희야, 너도 투자 좀 해봐. 우리 남편이 좋은 정보 알고 있는데. 혜진이 가끔 이런 말을 할 때면 저는 정말 솔깃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투자할 여유 자금이 없었거든요. 겨우겨우 살아가는 형편이라 위험한 투자는 엄두도 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본 건 뭡니까?
그 화려했던 강석호가 공원 벤치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는 거였어요. 옆에는 플라스틱 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그의 전 재산인 것 같았어요. 강석호는 라면을 다 먹고 나서 국물까지 마셨어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렇게까지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거든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저는 처음부터 다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옆집 이웃으로서 느꼈다고 해야겠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들, 현관문 앞에서 벌어지는 실랑이들, 그리고 점점 사라져가는 그들의 웃음소리까지.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혜진 부부가 그렇게 큰 위기에 있다는 걸 말이죠. 오히려 더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희야, 우리 남편이 드디어 해냈어. 10억 모았다고 하더라. 6개월 전 어느 날 혜진이 제 미용실로 펌을 하러 오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10억이라니요. 저한텐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죠. 그날 혜진의 표정은 정말 자신감으로 넘쳐났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들떠 보였어요. 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았어? 저는 놀라서 물었죠. 10억이면 제가 미용실에서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있을지 모르는 큰 돈이었거든요. 부동산 투자랑 주식이 대박 났대. 이제 걱정 없다더라. 아이들 교육비도 충분하고. 혜진의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날 혜진은 평소보다 비싼 펜을 했어요. 30만 원짜리 특수 펌이었는데 가격도 묻지 않고 바로 결정하더라고요.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제가 한 번 더 확인했는데도 혜진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면서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는 혜진의 손동작이 정말 여유로워 보였어요. 이제 정희야도 미용실 좀 더 크게 해봐. 내가 투자해 줄게. 이런 말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부러웠고요. 10억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여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네 현관 앞에 택배가 매일 쌓였어요. 명품 쇼핑백들이 현관문 옆에 놓여 있는 걸 자주 봤죠. 샤넬, 구찌, 에르메스까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그 쇼핑백들이 눈에 띄었어요. 하루는 샤넬 가방이, 이틀 뒤엔 구찌 신발이, 일주일 뒤엔 에르메스 스카프까지. 정말 부러웠어요. 아, 석호 오빠가 명품 좀 그만 사라고 하는데 자꾸 사고 싶어져. 혜진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그 웃음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너무 과장된 것 같았달까요. 평소 혜진의 자연스러운 웃음과는 달랐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갑작스런 부자가 되어서 들뜬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든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흥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차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는데 혜진 내 주차 자리에 새 차가 서 있더라고요. BMW 최신형이었어요. 제가 타는 10년 된 소형차와는 차원이 다른 고급차였죠. 그 차를 처음 봤을 때 제 가슴이 쿵했어요. 정말 멋있었거든요. 검은색 광택이 마치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휠도 크롬 도금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우리 남편이 승진 기념으로 사줬어. 어때, 이쁘지? 혜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강석호는 자영업자인데 무슨 승진이 있다는 건지.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부러운 마음이 더 컸거든요. 정말 부럽다, 혜진아. 나도 언제 저런 차 타볼까. 제가 한숨을 쉬면서 말하니까 혜진이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정희야, 너무 걱정 마. 우리 남편이 투자 비법 좀 알려줄게. 너도 돈 좀 벌어봐. 그때 혜진은 정말 자신 있어 보였어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말이에요. 저도 그런 혜진을 보면서 부러웠죠. 언제 저도 저렇게 여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냉장고였어요. 혜진네는 항상 큰 양문형 냉장고를 썼는데 어느 날 보니 작은 냉장고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복도에서 혜진을 만났을 때 물어봤죠. 냉장고 바꿨어? 왜 더 작은 걸로? 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눈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뭔가 변명을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게 새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라서 미리 정리하는 거야. 큰 냉장고는 친구한테 줬어. 혜진의 대답이 뭔가 어색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고요. 평소 솔직하던 혜진과는 달랐어요. 이사? 어디로? 새 아파트 샀어? 제가 더 물어보니까 혜진이 급하게 말을 바꾸었어요. 아,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알아보는 중이야.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 주엔 거실 소파가 사라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거실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혜진에게 또 물어봤어요. 소파도 어디 갔어? 아, 리모델링 하려고 다 치웠어. 곧 새 소파 들어올 예정이야. 이번에도 어색한 대답이었죠. 그런데 새 소파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말이에요. 거실은 계속 텅 비어 있었어요. 그 다음엔 TV가 사라졌어요. 65인치 대형 TV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거든요. 혜진에게 물어보니까 또 애매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술이 맡겨놨어.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TV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점점 이상해지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돈 언제 갚을 거야, 이 자식아. 제발 좀 더 시간을 주세요. 곧 정리될 거예요. 혜진네 현관문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와 강석호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현관문에 귀를 대고 들었죠. 남자의 목소리는 정말 거칠었어요. 술 취한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난 것 같기도 하고. 시간? 벌써 2달 넘게 기다렸어. 이자만 해도 얼만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꼭. 강석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그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다음 주? 웃기지 마. 내일까지 안 갚으면 진짜 가만 안 둬. 제발 좀 기다려주세요. 투자한 돈이 곧 들어올 거예요. 투자? 그런 소리 이제 지겹다. 내일 3천만 원 안 가져오면 끝이야.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혜진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었거든요. 3천만 원이라니. 그것도 하루 안에 준비하라고? 10억을 모았다는 사람들이 왜 3천만 원 때문에 저렇게 굽실거려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을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소리가 좀 들렸는데. 혜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고 얼굴도 많이 여유어 있었어요.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석호가 사업 관련해서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혜진은 웃으려고 했지만 그 웃음이 너무 어색했어요. 강제로 짜낸 것 같은 웃음이었거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우리 사이 아니야. 고마워 정희야. 근데 정말 괜찮아. 곧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혜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이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혜진 내 BMW가 사라진 거예요. 대신 10년도 넘어 보이는 낡은 소나타가 서 있었죠. 그 소나타는 정말 낡았어요.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고 범퍼도 찌그러져 있었어요. BMW와는 비교가 안 되는 차였죠. 점심때 혜진에게 전화해 봤어요. 차 어디 갔어? 다른 차가 서 있던데. 아, BMW는 정비소에 맡겨놨어. 그거 석호 친구 차야. 또 어색한 거짓말이었어요. BMW를 정비소에 맡기면서 왜 다른 차를 빌려 탈까요? 그것도 그렇게 낡은 차를요. 그날 저녁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혜진을 만났습니다. 혜진은 마트 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을 텐데요. 마트 봉지도 그냥 봉지가 아니라 할인마트 봉지였어요. 동네에서 제일 싼 마트 봉지였죠. 요즘 마트 자주 가는구나. 응, 집에서 해 먹는 게 건강에도 좋잖아. 혜진의 대답은 밝았지만 마트 봉지 안에 든 건 저렴한 마트 브랜드 식품들 뿐이었어요. 예전에 혜진이 사던 수입 식품들은 보이지 않았죠. 대신 1,000원짜리 라면이며 할인 도시락 같은 것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내일 오전까지 3천만 원 준비 안 하면 끝이야. 이번엔 더 험악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무서워서 현관문 체인까지 걸었죠. 제발 하루만 더 주세요. 정말 하루만요. 강석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석인 소리였어요. 하루? 벌써 일주일 넘게 기다렸는데 내가 호구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됐어. 내일 안 가져오면 진짜 끝이야. 알겠어?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네 집에서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두 부부가 말없이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혜진네 현관문 앞에 이상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법원에서 나온 것 같은 공문이었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심각한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 스티커를 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드디어 법적 조치가 시작된 거구나 싶었거든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10억을 모았다던 혜진 부부에게 정말 큰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도요. 진실을 알게 된 건 한 달 후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미용실 일을 일찍 끝내고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갔었죠. 토요일은 보통 손님이 많지 않아서 일찍 문을 닫곤 했거든요. 마트에서 일주일치 장을 보고 나오는데 익숙한 차가 보였어요. 혜진네 낡은 소나타였습니다. 주차장 구석진 곳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전석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강석호가 아니었거든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긴 생머리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고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들고 있었는데 그 가방만 해도 몇백만 원은 할 것 같았어요. 저는 황당해서 그 여자를 계속 지켜봤어요. 혜진 내 차를 왜 다른 사람이 타고 있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금 뒤에 강석호가 마트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손에는 와인병을 들고 있었고요. 비싼 와인 같아 보였어요. 금색 포장지로 쌓여 있었거든요. 강석호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와인을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둘렀어요. 연인 사이처럼 보였어요. 저는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강석호와 그 여자는 차에 타서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강석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니. 혜진에게 말해야 하나 말지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말하기엔 너무 큰 문제였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이었어요. 저녁 7시쯤 미용실에서 마지막 손님을 받고 있는데 혜진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혜진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는데 울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정희야, 나 좀 도와줘. 혜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서 혜진은 저한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 사람들이 와서 물건들을 가져가고 있어. 빚 때문에. 결국 터진 거였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있던 진실이 말이에요. 빚? 얼마나? 우와. 아니, 정확히는 6억이 넘어. 6억의 빚이라니요. 10억을 모았다던 그들이 어떻게 6억의 빚을 지게 된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빚이 생겼어? 혜진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결국 울면서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화장이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 되었어요. 석호가 투자한다고 했잖아. 처음엔 정말 잘 됐어. 몇 달 동안은 돈이 계속 들어왔거든. 그래서 우리도 믿었어. 더 큰 투자를 하자고 해서 집까지 담보로 잡았어.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말하기 힘든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가짜였어. 폰지 사기였다더라. 석호도 당한 거야. 우리가 투자한 3억이 다 날아갔어. 폰지 사기라니. TV에서나 들어본 일이 혜진 부부에게 일어난 거였어요. 3억도 큰 돈인데 빚이 6억이라니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럼 나머지 3억은 뭐야?
혜진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떨리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게 문제야. 석호가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었어. 그 여자가 사업한다고 해서 석호가 보증을 서줬대. 근데 그 여자 사업이 망하면서 보증비까지 우리한테 온 거야. 아, 그래서 그날 마트에서 그 여자와 함께 있었구나.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강석호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 여자 때문에 더 큰 빚을 지게 된 거였어요. 혜진아, 그럼 강석호가 바람을 피운 거야? 응. 나도 한 달 전에 알았어. 그 여자가 직접 집에 찾아와서 말해줬거든. 석호가 자기 빚을 다 떠넘기고 도망갔다고. 혜진의 이야기를 들으니 화가 났어요. 강석호 그 남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족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그 여자 빚까지 떠안게 만들다니.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 석호가 자기한테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대. 그래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니까 대출을 받아줬다는 거야. 근데 사업이 망하니까 석호가 연락을 끊어버렸대. 정말 최악의 남자였어요.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자에게도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강석호는 어디 있어? 집에서 쫓아냈어. 일주일 전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더라고. 그렇게 혜진은 혼자가 된 거였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집은 빚에 압류되고 살던 물건들은 다 빼앗기고. 근데 혜진아, 처음에 10억 모았다고 했잖아. 그건 거짓말이었어?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이었어. 투자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다 속임수였던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넣은 돈을 조금씩 빼주는 거였어. 마치 수익인 것처럼. 그때서야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왜 혜진이 그렇게 자신 있어 했는지, 왜 명품을 사들이고 새 차를 샀는지, 그리고 왜 하나둘씩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는지도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 거야? 집은 다음 달에 경매로 넘어가. 이미 포기했어. 나는 친정으로 들어갈 거야. 혜진의 목소리가 체념으로 가득했어요. 한때 10억을 자랑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친정으로 들어가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그런데 혜진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친정 오빠한테 돈을 빌렸어. 얼마나? 2억. 이번엔 제가 놀랄 차례였어요. 2억이라니 그것도 친정에서요. 왜 그런 큰 돈을? 석호빚 중에 급한 게 있었어. 사채였거든. 안 갚으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서. 오빠한테 사정해서 빌렸어. 오빠가 하던 사업 자금이었는데. 혜진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날아갔어. 석호가 가져가서 그 여자 빚 갚는데 써버렸어.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혜진은 남편 빚뿐만 아니라 친정 오빠한테 빌린 돈까지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였어요. 친정에서 뭐라고 해? 오빠가 너무 화나서 연락도 안 받아. 새언니도 나한테 차갑게 대해. 2억 때문에 오빠 사업이 어려워졌다더라. 혜진은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였어요.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살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혜진이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날 밤 혜진을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부러워했던 이웃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혜진 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에 또 다른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이번엔 전기회사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전기료를 못 내서 곧 끊길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혜진아, 정말 괜찮겠어? 응, 고마워 정희야. 이제 혼자 처리할 수밖에 없어. 혜진은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불이 켜지지 않는 집으로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혜진 네 집은 정말 조용해졌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을 정도로요. 가끔 복도에서 혜진을 만나도 서로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일주일 후에는 이사차가 왔어요. 하지만 이사짐을 싣는 게 아니라 남은 물건들을 가져가는 거였어요. 법원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공원 벤치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강석호의 모습을 말이에요. 그 남자는 모든 걸 잃었어요. 아내도 집도 재산도 그리고 자존심까지. 이제 남은 건 공원 벤치와 1,000원짜리 컵라면 뿐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욕심이 사람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거짓말이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도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진실을 알게 된 건 혜진이 집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저는 늦게 집에 돌아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혜진 네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부부 싸움 소리였죠. 내가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혜진의 목소리였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혜진 목소리 중 가장 격한 소리였어요. 평소 조용하던 혜진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니 놀라웠죠. 내 친정 빚부터 갚았어야지. 내가 더 문제야. 강석호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둘 다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포기하고 계단으로 올라가려다가 멈췄어요.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내 친정빚? 그게 다 너 때문이잖아. 내가 그 여자한테 빠져서 보증 서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 야, 그 여자 이름은 유미라고 해. 그리고 유미는 나보다 먼저 돈을 잃었어. 나는 유미를 도와준 것뿐이야. 유미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었나 보네요. 도와줬다고? 웃기지 마. 너 그 여자랑 몇 년 동안 만났어.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그건 내가 이해 못할 거야. 이해 못할 거라고? 내가 바보야? 너희가 모텔에서 만나는 것도 다 알고 있어. 모텔에서 만났다니. 정말 불륜이 확실한 거였어요. 저는 벽에 귀를 대고 더 자세히 들었어요. 혜진아, 진정해.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나아. 이혼? 좋아. 근데 너 혼자가. 빚은 내가 다 책임져. 야, 그게 어디 있는 소리야. 빚은 우리 둘이 같이 진 거잖아. 같이? 내가 다른 여자 때문에 진 빚을 내가 왜 같이 져야 해?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제 복도 전체에 다 들릴 정도였어요. 너도 친정에서 돈 빌려올 때 나한테 말했어. 2억이나 되는 돈을. 그게 뭐가 잘못이야? 급해서 그랬잖아. 급해서? 내 오빠 돈까지 꿔다가 투자한 건 누구야?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혜진이 친정에서 빌린 2억을 투자했다는 건가요? 그건 내가 확실하다고 해서. 확실하다고? 나도 속은 거라니까. 폰지 사기는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내가 그 사기에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게 했잖아. 이제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강석호만 잘못한 게 아니라 혜진도 뭔가 숨기고 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먼저 투자하자고 했잖아. 10억 모았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언제 그랬어? 작년 여름에 내가 그랬어. 다른 아파트 부인들이 부럽다고. 너도 명품 가방 사고 싶다고. 혜진이 먼저 투자를 원했다는 소리였어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와 다른 내용이었죠. 그래도 내가 안전하다고 했잖아. 안전하다고 한 게 아니라 수익률이 좋다고 한 거야. 위험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 둘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혜진이 처음에 제게 한 말과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때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유미 만나는 것도 내가 먼저 알고 있었잖아. 뭐라고? 작년 가을에 내가 유미 본 거 알고 있어.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없어?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돈만 잘 벌어오면 되라고 했잖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혜진이 남편의 불륜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소리였거든요. 그건 그때 얘기고. 그때 얘기? 내가 유미한테서 투자 정보도 얻어오라고 했잖아. 유미 아버지가 증권회사에서 일한다고 해서.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혜진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친정에서 돈 빌려올 때도 나한테 말 안 하고 혼자 결정했잖아. 그건 급해서. 2억을 급해서. 내 오빠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짓말?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빌린다고 했잖아. 투자 때문이라고 안 했잖아. 혜진이 친정 오빠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서 투자에 쓴 거였죠. 그리고 그 2억으로 또 투자했잖아. 내가 말리는데도. 그건 내가 확실하다고 해서. 확실하다고 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해보자고 한 거야. 차이를 알아. 둘이 서로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제 다른 집에서도 다 들릴 정도였어요. 너는 유미랑 바람 피우고 나는 친정 돈까지 날렸어. 우리 둘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이렇게 살 수 없잖아. 이혼은 좋은데 빚 정리부터 해. 빚 정리? 뭘로? 우리한테 남은 게 뭐 있어? 내가 유미한테 받은 돈이 있잖아. 무슨 돈? 모르는 척하지 마. 유미가 내게 준 500만 원. 500만 원이라니.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건 생활비야. 유미가 미안해서 준 거고. 생활비? 바람 피우고 생활비까지 받아? 정말 뻔뻔하다. 뻔뻔한 건 너야. 친정 오빠 돈을 투자에 쓰고도 교육비라고 거짓말하고. 둘이 서로의 비밀을 폭로하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진실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나는 친정으로 간다. 가서 내 오빠한테 진실 말해. 너도 유미한테 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강석호가 나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혜진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불륜을 알고도 돈 때문에 묵인했고 친정 오빠에게는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렸고 그 돈을 다시 투자에 쓴 거였어요. 강석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에게서 돈까지 받았어요. 둘 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과 배신을 일삼았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혜진을 만났어요. 혜진의 얼굴은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정희야, 안녕. 혜진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어젯밤 일을 제가 들었을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혜진아, 괜찮아? 응, 괜찮아. 곧 이사 갈 거야. 친정으로. 혜진이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친정으로. 하지만 혜진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어요. 친정으로 간다고 해서 반가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혜진아,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고마워, 정희야. 근데 이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렇게 말하고 혜진은 급히 사라졌어요. 그날 오후 혜진 네 집 앞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이번에는 친정오빠 같아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왔어요. 혜진아, 나야. 문 좀 열어봐.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혜진이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복도 끝에서 지켜봤어요. 오빠, 진실을 말해. 내 돈으로 뭐 했어? 그게 교육비라고 했는데 아이들 학원비는 그대로더라. 어디 썼어? 혜진이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투자에 썼지? 그것도 도박 같은 투자에?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 내 사업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갚을게. 뭘로? 너한테 남은 게 뭐 있어? 혜진네 오빠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동생 때문에 자신의 사업까지 위험해진 것 같았어요. 당분간 우리 집에는 오지 마. 엄마, 아버지도 내 소식 듣기 싫어하셔. 그렇게 말하고빠는 돌아가 버렸어요. 혜진은 현관문에 기대서 울고 있었어요. 이제 혜진은 정말 갈 곳이 없어진 거였어요.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친정에서도 거부당하고. 일주일 후 혜진은 조용히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제가 공원에서 강석호를 본 거였어요. 컵라면을 먹고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을요. 모든 게 끝난 거였어요. 욕심과 거짓말로 시작된 그들의 화려한 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죠. 지금 이 순간 강석호는 여전히 그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컵라면을 다 먹고 나서 빈 용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더니 다시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화가 난 이유는 강석호와 혜진이 저질렀던 거짓말들 때문이었어요. 서로를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친구인 저까지 속였던 그 거짓말들 말이에요. 안쓰러운 이유는 그들이 결국 모든 걸 잃고 말았기 때문이었어요. 집도 돈도 가족도 친구도 모든 걸 잃었거든요. 그리고 무서운 이유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저도 혜진을 부러워했잖아요. 10억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명품도 사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었어요. 만약 그때 혜진이 투자하자고 제안했을 때 제게 돈이 있었다면 저도 따라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돋았어요. 사실 혜진이 사라진 후에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 입에서 들은 이야기들이었죠. 혜진 부부는 애초에 그렇게 잘 살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강석호의 사업도 그리 크지 않았고 혜진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대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잘 살기 시작한 거였어요. 명품을 사들이고 좋은 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죠. 동네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게 허상이었던 거예요. 빌린 돈으로 만들어진 가짜 부자였던 거죠. 처음에는 투자 수익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대출받은 돈이었어요. 집을 담보로 잡고 신용대출도 받고 심지어 친정 오빠 돈까지 빌려서 화려한 생활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다시 투자에 쏟아부었다가 모든 걸 잃은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혜진의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혜진이 사라진 지 한 달 후 동네에 소문이 돌았어요. 혜진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지방으로 갔다는 소문이었어요. 그 남자는 나이가 많은 사업가였는데 혜진보다 20살이나 많았대요. 부인이 있는 남자였고요. 결국 혜진도 강석호와 똑같은 길을 선택한 거였어요.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혜진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빚만 잔뜩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있었을까요? 그래도 옳은 선택은 아니었어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선택이었죠. 부러워하던 그 부부가 저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혜진을 정말 부러워했어요. 그 여유로운 생활,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 그 화려한 물건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차이를 깨달았거든요. 진짜 부자는 조용하고 안정적이에요. 허영을 부리지 않고 과시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가짜 부자는 시끄러워요. 자꾸 자랑하고 과시하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해요. 혜진 부부가 바로 그런 가짜 부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부러워했던 건 가짜였다는 걸 말이에요. 진짜 부러워해야 할 건 따로 있었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가족을 소중히 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진짜 소중한 거였어요. 이제 저는 예전처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대신 제가 가진 것들에 감사해요. 비록 작은 미용실이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에요. 비록 많지는 않지만 빚 없이 모은 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가끔 혜진이 생각나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강석호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사기를 꾸미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그냥 제 삶을 살아갈 거예요. 평범하지만 정직한 제 삶을 말이에요. 어제도 미용실에 단골 손님이 오셨어요. 70대 할머니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파마를 하러 오세요. 원장님, 요즘 세상 참 무섭더라. 옆집에 사기당한 사람도 있고.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계신가 보네요. 그러게요. 요즘 사기가 참 많아요. 돈이 많으면 뭐해. 마음이 편해야지. 할머니의 말씀이 정말 와 닿았어요. 그래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혜진과 강석호는 돈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을 거예요.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야 했고 빚을 갚기 위해 더 큰 빚을 져야 했으니까요.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이제 제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뿌듯해요. 비록 1천만 원 정도밖에 없지만 그 돈은 정직하게 번 돈이거든요. 거짓말로 만든 돈이 아니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 통장 잔고보다 제 삶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거짓말은 없는지, 욕심은 과하지 않은지, 다른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해요. 그 다음에 돈을 세어보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요. 남을 부러워하지도 않게 되고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되었어요. 혜진 부부의 몰락을 보면서 배운 교훈이에요. 욕심은 사람을 망치고 거짓말은 모든 걸 파괴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 이제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제 작은 미용실에서 제 정직한 일로 제 평범한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것이 혜진과 강석호가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인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서연은 진실을 밝혀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